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퓨처 포럼의 김미경 그리고 더 인벤셔널 김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진영 대표님 지금 벌써 오늘 이제 내일부터요 2단계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로 올라가면서 참 멍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걱정이죠, 그죠? 그렇죠. 네. 뭐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가장 아마 그 근심과 심려가 가장 많을 것 같고, 네. 뭐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그런 비즈니스 미팅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것 네.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 업무나 네. 또는 관계를 맺는 그런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네.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대학생들도 막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요즘 뭐 거의 졸업을 제가 보니까 졸업을 거의 안 하고 5학년, 6학년까지 그냥 계속 학교에 적을 두면서 네. 인턴을 반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구사 능력이 그 제대로 갖춰지거나 혹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개인이건 학생이건 기업이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맞습니다. 일례로 그 디지털 쉬프트,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네.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기 전에 예. 디지털 쉬프트, 디지털 이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더 근데 뭐 시프트나 부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거의 똑같이 비슷하죠. 어려운데요? 근데 쉬프트와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디지털에 대한 강제 실험에 돌입했다는 게 틀린 거죠. 과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기존에 있는 IT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내부 프로세스를 뭐 개선하는 정도로 네.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상당히 중요한 방점이었다면 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재택근무를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순간 이제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슬랙이나 그렇죠. 노션이나 최근에 많은 이제 그런 맞아요. 기업용 비대면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특히 네. 줌이나 웨비나 맞아요. 같은 거 뭐 화상 컨퍼런스 콜을 하려면 또 웹엑스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 강제 테스트에 사실 돌입한 거죠. 디지털에 대한 강제 테스트.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고 이참에 그러면 조금 더 디지털을 가속화해보자 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기업의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다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뭐 기업에 계신 분 혹은 소상공인, 자영업, 개인, 학생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지금 현재 신문을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부 차원에서 뉴딜이 끌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키오스크 어디 가서 물건 주문하려면 도대체 사람은 없고 나 혼자 외롭게 막 비대면 결제 솔루션.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이 뭔지 아세요? 결국 나만 대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 나의 그 무지함을 대면하려니 너무 겁나고 온라인 쇼핑 하려니 이게 배달되어 오기까지,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돈도 다 디지털이고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로 쇼핑하다가 마지막 실물을 대면하는 건 택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90%가 디지털이고 10%만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인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요즘에 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디지털 구사 능력을 높여야 돼. 디지털 격차가 앞으로 내 인생 격차가 될 거야. 다들 걱정은 해요. 기업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한 20, 30년 된 올드 기업들은 사장님들조차도 이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신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러 오기 전에 김진현 대표님을 쫙 검색을 했더니 우와, 이제 초기부터 디지털 관련한 경력들이 어마어마하시던데 잠깐 그래도 조금 길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원래 소프트뱅크 미디어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코리아 계열의 그 회사에 한 6년 반 정도 97년부터 근무를 했고. 야, 그러면 굉장히 얼리버드네요. 예, 뭐 아무래도 디지털에? IT에 대한 좀 그런 그 경험이 90년대부터 조금 있었고 2004년도 말에 이제 퇴사를 해서 컨설팅 업체를 IT 기술 전략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서 그러셨군요. 주로 이제 대기업 대상으로 IT 기술 전략 컨설팅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2017년도 1월부터 이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 중기부의 등록 엑셀러레이터 제도가 생기면서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다양한 이런 기술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오기 시작했고 네. 약 8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 저희가 조금 다른 게 기존의 스타트업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장 모자란 게 뭐냐면 디지털로 방금 얘기했던 네. 대로 디지털 구사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디지털에 대해서 가장 문화적으로 가깝고 가장 근접해 있는 조직이 또 스타트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많은 자본력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적은 인력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하. 새로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능한 조직이다 보니까 아하. 이 조직적 특성을 대기업은 필요로 하고 대기업은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 없고 네. 그래서 이 두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좀 시작했고 연결하다 보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새롭게 나기 시작했고 네. 그 퍼포먼스가 나는 스타트업에 저희가 초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 뭐 디지털 이런 구사 능력에 대한 대기업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하나의 혁신 인자, 네. 혁신 소스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활동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노하우를 보시면은 오늘 정말 그 디지털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이 코로나 이후 1년 내내 혼란스러웠던 분들께 정말 꿀팁을 딱 전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많이 배울게요. 아유, 아닙니다. 그 언뜻 생각하니까 막 요새 그 드라마 스타트업에 막 한지평 생각나요. 저 투자 팀장. 샌드박스 한지평. 샌드박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드라마 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조차도 사실 이렇게 스타트업 혹은 디지털 구사 능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제가 1월 22일이 그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저의 마지막 날이요. 강의가 올해 강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이후로 저 강의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간 강의했거든요. 근데 30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강의 다닌 김미경을 코로나가 발목을 꽉 잡더니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생업이 다 끊겼으니까 직원 18명 데리고 직원을 반으로 줄이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고 공부하다가 결국 제가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코딩이요. 코딩. 제가 코딩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코딩해서 뭐 코딩 하려고요? 근데 코딩해서 직접 제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기보다도 뭐냐 하면은 제가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백단에선 어떤 사고와 어떤 창의력을 이게 만들었는지 그 뒷단의 상상력을 내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무조건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설계하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7개월 죽어라고 공부했거든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님 하는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옮기려니까 거기에 디지털 구사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플랫폼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인력은 누가 필요하지? 이런 걸 다 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렇게 모든 저의 강연 컨텐츠 서비스를 제가 그때 깨달음이 딱 왔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5월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는 이제 컨텐츠 기업 아니고 IT 회사 될 거야.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18명에서 54명으로 뛰었습니다. 이게 혁신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어차피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1년 만에 우리는 거의 10년치의 혁신을 1년 안에 해치워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뛰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먼저 질문 드리면 아직도 설마 디지털이 그렇게 빨리 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그냥 이러다가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분들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오래 연구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네.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다. 네. 그러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다. 한번 쓱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네. 기업 조직의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네. 과거의 IT와 현재 미래의 디지털이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과거의 IT는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실은 뭐 전사적 자원 관리
또는 뭐 공급망 가치 사슬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맞아요. 사용됐죠.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IT를 차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운영부서, CIO를 중심으로 운영부서가 잘 메인티넌스 하는 게 되게 중심이었는데 네. 디지털은 뭐냐면 이제 고객의 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는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 기업들이 변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리테일 모든 기업들이요.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네. 기존 특히 전통적인 기업들은 공급자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에 되게 강합니다. 공급자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이란 건 뭐냐면 네.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특정한 시장에서 특정한 공급망 가치 사슬, 그쵸.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갖춰놓고 수요와 공급을 이미 다 예측이 가능한 시장에서 플레이를 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 전년 대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액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다 엑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네. 파워포인트로 사업 승인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예. 급격하게 고객의 세그멘테이션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요의 불확실성이 네.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정도가 과거와 같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IT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운영 중심의 IT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모바일을 들고 다니는 이 고객 자체가 디지털이다. 그러면 이 디지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업 조직이 모르면 도태되겠죠. 이거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 연결돼야 될 디지털이다. 이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김미경 우리 대표님께서도 네. 클라우드로 모든 컨텐츠를 다 올리고 네, 디지털로 맞아요. 가자고 한 건 뭐냐면 결국 그 클라우드에 접속한 고객의 데이터를 네.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과거에는 내가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주업으로 삼았다면 네.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게 주업이 아니라 네. 내가 만든 컨텐츠에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미경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고객의 그렇죠. 디지털 신호를 내가 알아야 돼, 데이터를.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되냐면 결국 우리 컨텐츠의 고객의 댓글과 리뷰가 어떻게 달리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댓글과 예를 들면 리뷰를 누가 분석하냐면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맞아요. 분석하는 거죠. 네. 그게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네.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왜 발달되냐면 그런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내 컨텐츠의 고객이 어떠한 센티멘트, 어떤 취향과 성향을 느끼고 있는지 네.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있는지를 다 분석이 가능하고 그 분석이 기업 조직이 되는지와 되지 않는지는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이걸 듣는 분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 돕는다면 과거에 냉장고 하나 나오면 송혜교가 광고하면 되고 MBC, KBS, SBS 광고에 쫙 들면 공급자 중심으로 뿌려주면 아랫 사람들은 이제 그거 좋은가 보다 그러고 이미 미들맨들 있잖아요. 대리점, 삼성전자 대리점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모든 개인화들이 하나의 디지털을 갖고 있으므로 냉장고 하나가 딱 나오면 모든 개인의 니즈나 리뷰를 확인하고 개인에게 뿌려주고 개인으로부터 환영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냉장고가 아니라 나중에는 맞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면서 어떤 특정 고객에게 입맛에 맞는 냉장고도 그러니까 기본 모듈은 똑같은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가 우리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디지털은 결국 클라우드랑 연결돼 있는 거고 클라우드 위에 고객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얘기고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기업 조직이 모르면 결국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력 어떻게 뽑아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너무 업되면서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뭐 네이버가 다 가져가고 카카오 가져가고 그래서 기업 조직에 아주 사실 필요로 판교에서 하는 공채를 했더군요 이번에.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육성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이해하는 이제 그러니까 김미경 대표님도 데이터를 몰랐다가 클라우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코딩을 공부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알게 됐듯이 사실은 오히려 기획자나 마케터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레벨로 갈 필요는 없죠. 내가 코딩이 다 코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액션을
네,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정도의 기획력이 될 수 있다면 최근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쪽은 대부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된 이런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개발자들이 기존의 마케터와 기획자가 같이 기획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개발 역량을 기존의 그런 공개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과 기획자와 마케터가 오히려 우리 고객 접점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자산, 우리 기업 조직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력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세상에 고객과의 나와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나 봤더니 그냥 다들 뭐 이제는 막 완전 개인화가 됐어 이렇게만 겁을 먹었는데 사실 그 개인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정확히 우리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정보를 주죠. 어딘가에 다양한 계속 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수집하거나 그걸 분석을 안 했던 거죠. 분석을 안 했던 거고 다 가비지 데이터로 다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그게 쌓이고 결국 클라우드 위에 다양한 오픈 소스 기반의 그런 분석 툴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갖다 쓰는 거는 개발자가 잘 알겠죠. 하지만 개발자가 없는 역량은 뭐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이 없다는 거죠. 지금 대표님이 기획자, 새로운 데이터 기획자가 되시는 거고요. 모델러가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 모델러는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마케터와 상품 기획,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감각, 고객에 대한 감각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개발자만 있다면 사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제는 너무 많이 공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슈인 거지 모든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술에 겁먹을 건 없고요. 기술은 그죠? 도구일 뿐이죠. 도구이죠.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다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이걸 어떻게 구사해서 잘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리디파인 해야 된다. 재정의를 해야 된다.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생산자 관점, 너무 공급자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품질 경쟁력과 디자인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였습니다. 이거 공급자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바로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근데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 서비스를 쓰는 순간 나한테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거지? 이 가치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지? 이것만 고민하는 게 고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를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지 그 고객을 알아야지 줄 수 있겠죠. 점점 더. 그러니까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마진이 몇 프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도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우리가 향후에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반응과 리액션에 따라서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수정하면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어떤 정보의 어떤 이 가치로서의 밸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컨텐츠 기업들도 이제는 고객들이 남긴 그런 흔적들을 분석해 가면서 컨텐츠에 대한 기획력을 해야 되듯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든 기업 조직도 결국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어떤 생각들과 취향과 경향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클라우드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고객의 모든 말은 다 클라우드에 있어요. 있으니까요. 여기 땅에 없고 다 저기 있어요.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그 IT가 결국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디지털의 핵심은 모바일인데 그 모바일과 예를 들면 그런 그 메신저나 요즘 슬랙이나 노션 이런 줌 이런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SaaS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월정액으로 가금을 하고 내가 개발하는 시대는 다 끝났잖아요. 누가 요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까? 기업 조직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는 거죠. 똑같이 인공지능 머신러닝도 결국 갖다 쓰는 개념인 거죠. 근데 어떻게 갖다 쓸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프레임워크, 내부적인 철학, 내부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립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게 먼저 돼야
갖다 쓰든지 네.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54명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맞네. 우리 회사는 컨텐츠 회사 아니고 앞으로 IT 회사야. 이게 맞는 거네요. 테크 컴퍼니죠. 맞아. 그 테크 컴퍼니의 기반으로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지가 네. 고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대표님에 맞아요.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과거에는 대표님이 결정하셨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이 컨텐츠 기획을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고 찍고 퍼블리싱하는 게 주였다면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컨텐츠도 뭘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 더 빠른 변화에 얼마 전에 김난두 교수님이 쓴 그 트렌드, 내년 트렌드에 보니까 뭐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피봇 해야 되고 그리고 스피드다. 이제 앞으로는 방향 딱 바꾸고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막 관성이 있잖아요. 지난 30년간 안 해본 그 각 회사 대표라든지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조금. 예, 그게 뭘 변화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관성을 조금이라도 없애면 모든 조직이 그 관성을 한꺼번에 떨쳐버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타이거 팀을 만들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탐색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익스플로ring. 왜 타이거일까요? 타이거 호랑이를 보시면 네. 절대 때로 무리로 지어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예, 사자와 이렇게. 다르죠. 예, 그래서 야생에서 혼자 다니면서 생존 능력이 극대화된 포유류의 가장 정점에 있는 동물인데 이 타이거 팀은 뭐냐면 애자일 조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애자일 조직은 이제 아마존에서는 투 피자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자가 8조각까지 자를 수 있는데 투 피자면 최대 16명. 그러니까 모든 사업 조직이 투피자 팀으로 구성, 그러니까 16명 이하로 구성을 해서 애자일하게 사업 모델을 빨리 시장과 고객을 탐색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고객을 검증하고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빨리 확인한 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자일 조직이라고,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질리티, 민첩하고 스피드한 조직. 그러면 민첩하고 스피드하려면 너무 뚱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조직이 애자일 조직이 될 수 없죠. 근데 결제 10번 맞는 조직은 거죠. 안 되겠네요. 끝나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임을 하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키 태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성 조직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말고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이 아주 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작은 조직으로 시작하고 그 작은 조직이 기존의 관성 조직은 뭐냐면 공급자의 시각으로 이미 비즈니스 가치사슬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광내고 빛내는 게 중요한 조직인 거죠. KPI는 다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전담 조직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결국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으로부터 통찰을 먼저 한 다음에 요런 아이디어를 고객들한테 한번 빨리 한번 해볼까? 프로토타입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보니 고객의 반응이 호의적이고 이런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객의 피드백을 빨리 다시 담아서 그게 바로 김난도 교수님이 얘기한 피봇입니다. 계속 수시로 피봇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 이것이 바로 애질리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건 완전 스타트업의 스피릿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스타트업 스피릿을 결국 우리가 대기업 내부의 조직으로 가져가려면 많은 조직으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타이거 팀, 작지만 의미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질리티를 가지고 고객과 시장을 검증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작게는 몇 명, 좀 많게는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중견기업이나 코스닥 상장사는 사실은 두세 명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학습 조직으로. 일단은 학습 조직으로. 일단은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른 이종 인더스트리, 꼭 경쟁하고 있는 기업자만 보면 안 되고요. 완전히 혁신자들, 다른 인더스트리에 다양한 혁신자들이 애자일 조직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관찰하고 학습을 해서 본인들이 먼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 스터디 조직을 먼저 두세 명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예를 들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다른 미국 또는 해외 사례들에 우리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객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릴리즈한 경우를 많이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네. 여기에 쓰인 기술은 뭐지? 네. 고객들은 어떠한 불편함이 그 전에 존재했었지? 그래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됐지? 이런 몇 가지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한 두세 페이지로 짧게 만들어서 네. 위에다 계속 올려줘야 돼요. 왜? 그러면 이거는 대표의 이 어떤 되게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네요. 실천적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조직 예. 자체가 회사에서 자꾸 묻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들한테는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해서 HR적으로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런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최소한 1년 동안은 학습을 꾸준히 해서 본인도 공부하고 대표도 공부하고 오너도 맞아요. 공부하고 맞아요. 본인들도 공부하면서 네. 깨달아야 돼요. 디지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저는 김준임 대표님한테 이렇게 코칭도 안 받았는데 나는 그거 했어요. 우리 회사에 두세 명의 학습 조직을 둔 후 일주일에 한 명씩 되게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몇 천만 원을 썼어요. 학습하는데. 돈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거 계속 했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디지털 전담 조직을 2명을 두신 거고요. 타이거 팀의 역할이 뭐냐면 학습 조직을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럼 학습에서 그렇구나. 내가 배웠던 걸 레슨 런드 한 거를 이제 실행하는 조직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타이거 팀 2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예요. 오케이. 근데 그 프로토타입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고객과 시장을 관찰한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가설을 만드는 거죠. 네. 야, 이런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고객이 반응하고 이런 리액션이 있을 거고 이런 가치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해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탐색 조직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 작은 사업하는 스타트업 다 필요한 프로세스네요, 이거는. 필요한 그죠? 프로세스죠. 근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는 일단 좀 규모가 있고, 왜냐하면 이런 학습 조직을 하려면 몇 천만 원 쓰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돈 썼어요. 몇 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일단은 그런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먼저, 스타트업은 원래 이런 조직이고 그런 전통적인 조직들이 먼저 해보고 네. 거기에서 쌓았던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사실은 엑기스로 모아서 그거를 누군가 중간에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사실. 대표님, 방금 아이디어가 생겼거든요. 대표님 시간 없으시죠? 뭐 시간 내면 되죠, 시간은. 내실 수 네. 있어요? 그럼요. 저랑 이런 토크로 한 5강 만들어서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프로토타입 만드는 과정 하나 만들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저 사실 너무 정말로. 걱정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알고 나면 속도가 되게 빨리 붙어서요. 한 3번 정도만 좀 자꾸 연습해보면 자기 사업 하나를 디지털 세상으로 올려보내는 거, 쌓아 올리는 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죠. 요즘은 그런 앱 빌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프로토타입을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의지가 있는 분이 계시면 돈도 안 들이고 그러게. 프로토타입 만드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럼요. 지금 흥분해갖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 3번 네, 나중에 오셔서 한번 한 같이. 3개만 좀 네, 같이 찍어서 네, 좀 네. 알려줄 수 있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저희 조직에 그렇게 그런 이제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시각화 팀장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완전 네. 재밌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업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회사 대표님들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 사실 어찌 보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숙제를 코로나가 우리한테 휙 던져준 거예요. 풀어.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일반 개인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실 개인 레벨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저는 고객이 디지털이다. 커스터머스 아 디지털 이런 네. 표현을 사실 아마존이 먼저 썼거든요. 고객을 재규정한 거죠. 고객이 이미 디지털 고객이다. 오케이. 고객은 이미 디지털에 가 있다. 그러니까 고객은 이미 디지털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네. 연령대별로. 네, 네. 근데 최근에 또 시니어 분들도 실버 서퍼, 그 실버 중에서도 이제 실버 서퍼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용어는 뭐냐면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실버 계층을 또 실버 서퍼라고 또 아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은퇴했지만 네.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익숙한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또 이런 계층마다 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가 또 사회적 아젠다인 것 같아요. 제가요 너무 똘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MKUIU라고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네, 딱 네. 시작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리는 4만 명이에요. 학생이.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설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디지털 튜터 양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자원봉사를 하건 도와드리자라는 내가 디지털 튜터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게 정말 바로 이 디지털 격차를 없애기 위한 그렇죠. 노력인데 결국 개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개인이 스스로 디지털 격차를 없앨 수 있는 노력이 결국 조직에는 타이거 팀이 있듯이 네. 개인은 개인도 어떡해요? 본인이 디지털 타이거가 돼야 되는 거죠. 디지털 타이거. 그럼 디지털 타이거가 되려면 이런 거죠. 그럼 네.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디지털 튜터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극대화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아. 디지털 격차가 있는 분들한테도 자기의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그쵸. 전체적으로 그 세그먼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플랫포머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디지털 타이거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예, 개인의 그쵸? 디지털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 개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네.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는 거지. 네. 사실은 조금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상관없는데 이미 디지털 네.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은 이런 실버 시니어 계층들은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디지털 격차를 없애려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패밀리 단위라고 하라고 제가 좀 그 조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렇게 뭐 일산 열무를 파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일산 열무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시장에서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손녀가 도와줘라. 가서 영상을 찍어서 할머니가 이거 열무는 이렇게 다듬는 거요. 막 이러면서 설명해. 그럼 그걸 자꾸 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장보기에다 올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무는 디지털로 재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디지털로. 예. 디지털 타이거가 이제 패밀리 단위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디지털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더 이제 어떤 가족도 해체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디지털 격차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디지털이 오히려 가족을 다시 리빌딩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손녀가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자기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뭔가 이런 디지털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가족을 다시 리빌딩하고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소통도 하게 되는 역할로 진화를 하는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요, 김용섭 소장님이라고 그 라이프 트렌드에 대해서 매년 책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내년도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말씀하신 리빌딩, 리스타트, 리부팅.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 것을 디지털로 재조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도 일어나지만 네. 반대로 디지털이 그 격차를 줄여주면서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새로운 소셜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코딩해서 뭘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있는 걸 활용해서 있는 다 걸 하는 활용해야죠. 건데 네. 그 개인이 그러니까 D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좀 가져가면 좋아요?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유튜브를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유튜브. 시니어 계층 분들도 유튜브는 많이 보시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해서 유튜브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좀 쉽게 네. 그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앱 빌더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왔고 맞아요. 사실은 앱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따라하기. 맞아요. 근데 이 따라하기에 이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주로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소구할 수 있는 스타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니어 계층들, 디지털 격차가 좀 심한 시니어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앱빌더 따라하기라든지 네. 예, 이런 컨텐츠들을 사실은 많이 좀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좀 생산도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보고 따라했을 때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리워드도 주고 예를 들면 야. 그렇게 따라하신 분들한테 리워드도 주고 네. 예를 들면 뭐 본인들의 그런 소상공인 사업을 예, 그런 플랫폼에 좀 안착시킬 수 있도록 네. 예, 좀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뭔가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 했던 그런 네. 조그만 어떤 비즈니스들을 본인 스스로 100% 다 디지털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네. 반 정도는 가능한데 오케이. 반 정도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네. 예,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론화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네. 사실은 그것들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사실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맞아요. 예, 그렇다고 정부가 또 그걸 또 주도하게 하면 아.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일반 개인들은 우리가 무슨 뭐 컴퓨터 백단에 무슨 코딩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이미 다 완제품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끌어다가 나에게 맞게 조합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인블류 클럽에 가입을 하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 세 가지만 유능하게 하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나만 들어가면 돼요. 내 사업체를 글로 다 옮길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영상과 사진과 글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약간의 SNS에 유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디지털 유능감만 가지면 이게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본인의 어떤 탤런트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게 네.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이게 천성적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떡하나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 디지털 튜터나 네. 예, 방금 그런 육성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도움을 보는 거죠. 받아서라도? 예,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실 그런 채널들을 그러니까 결국 채널링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개인 레벨이나 소상공인 레벨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채널링. 상품력과 채널력인데 오케이. 과거에는 그러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상품력이 중요했던 시대예요. 내가 갖고 파는 물건에 대한 상품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왜 단골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오고 어쨌든 오프라인에 온 고객들을 묶어둘 수 있는 힘은 네. 상품력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기존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상품력은 기본이고 네. 플러스 채널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하. 채널력이 결국 뭐냐면 기존의 페이스북, 유튜브, 그쵸. 틱톡, 인스타그램. 맞아요. 자, 이 채널력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의 상품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과 가맹점 점주 사장님들은 오프라인의 매장으로 로그인되는. 그러니까 로그인이 구멍이 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저 구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고객만 인지했다면 네. 이제 채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고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우리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을 모든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인자가 매개 변수가 뭐냐면 컨텐츠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컨텐츠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런 디지털 튜터나 또는 이런 조직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유능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조금 더 부스팅할 수 있다면 그렇죠. 채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분들이 많이 가지시면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또 주관하는 포럼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경기도에서 오히려 그런 디지털 어떤 유능감 네. 또는 디지털 격차를 네. 줄일 수 있는 너무 그걸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모델 이런 거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관심도 없는 영역이고 맞아요. 결국 기존의 채널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그리고 여기에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조금 더 쉽고 알기 네. 좋게 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올 때마다 어떤 혁명은 한 30년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해서 그게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30년간. 그러니까 컴퓨터도 쓰고 주산도 하고 동시에 다 함께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천천히 빠져나가면 위에도 먹고 살고 혁신한 사람도 먹고 살고 혁신하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이거 너무 속도도 빠르고 일시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티핑 포인트가 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따라잡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뻥 하고 다 위로 튀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옛날만큼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 골든타임이 되게 짧구나 하는 생각 네.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네. 그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내년요? 예, 사실은 아, 어떡해요. 이 코로나가 저는 내년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다. 할 수 애프터 없죠.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결국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관성 조직이 탐색 조직을 두지 않으면 맞아요. 거의 조직이 존폐 기로에 아마 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그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보면 대부분 탐색 조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담 조직을 다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 전담 조직이 시장을 계속 탐색하고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을 탐색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렇군요. 대기업이 움직이면 기존의 대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에 있는 그런 협력사들도 움직여야 될 거고요. 이 협력사들과 대기업들의 간격이 또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협력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도태되면 그 협력사에서 또 탈락하고 다른 협력사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구나. 이 협력사끼리도 디지털 경쟁이네요. 이게 디지털 격차가 개인 레벨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조직은 대기업에서 협력 파트너로 이제 떨어져 나가면 기존의 상품 그 하나만 갖고 대기업의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이런 벤더들, 서드 파티들은 반 이상의 물갈이가 될 거예요. 아이고. 그 물갈이 대상을 사실 저는 계속해서 스타트업이나 다른 해외 기업에서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기업도 결국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과 같이 만드는데, 협력사들도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당연히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이죠? 빠르게 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예, 방금 이게 30년 동안 천천히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제는 1년, 2년 만에 다 아이고, 싹 일어난다는 거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거다. 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꼭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결국 그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는 조직인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조 기반의 기업들도. 그래서 스타트업을 계속 찾고 콜라보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개방적 혁신을 하면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이 수많은 코스닥 상장사들도 기업들도 본인들도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너가 또는 대표이사가 딱 마인드셋 하나만 바꾸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전담 조직을 한두 명을 만들어라. 어려운 거 아니다. 타이거. 대표님이 2명의 전담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계속 불러서 내부의 조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업 모델과 비전을 우리가 발표하고 선포했듯이 그것이 기존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50년, 60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잘 상품력 하나로 영위했던 그런 기업 조직들이 이제는 채널력을 갖춰야 되고, 이 채널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스타트업 조직도 만나면서 이 채널력을 어떻게 내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조언도 얻고 콜라보도 해야 되고, 상품을 스타트업과 같이, 상품을 오히려 스타트업한테 주면서 같이 콜라보를 한번 해보는 과정도 거치고 스타트업을 투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기적인 새로운 조직적 어떤 컬처가 이런 전통적인 조직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디지털 격차, 대기업이 따라가는 그 디지털의 흐름에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대기업은 알아서 잘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원도 있고. 문제는 이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견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은 디지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아직 조직적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타트업을 끌어들여서 이제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이번에 아주 그냥 한 1, 2년간 앞으로 짧게는 역할이 크십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 퓨처 포럼. 사실 우리가 퓨처 그러면 되게 10년, 20년 온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20년 후에나 올 미래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려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미래로 먼저 간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준비 없이 미래로 가보니 오히려 더 좌절감만 느끼고 더 황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좀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학습 조직을 가지고 그것이 기업이건 개인이건 내 안에 타이어를 두고 우리가 뛰면서 좀 더 가볍게 뛰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시장의 데이터를 읽어나가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번에도 우리의 생계와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업가 개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고요. 강의 정말 잘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없이 혼자서 서서 강의했으면 훨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닙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사실 그 개인이나 우리 소상공인,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이런 기업 조직,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디지털을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디지털은 일종의 채널이다. 그래서 상품력을 너무 충분히 잘 갖춰놨던 과거의 이런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가 네. 이제는 디지털을 하나의 채널로서 인지해서 상품력과 거기다 플러스 채널력을 더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쉽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퓨처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 주의하시면서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는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